가족이 직접 돌봐도 보장되는 간병인 보험.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낯선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기보다 차라리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게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가족이 간병했을 때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제대로 안내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그냥 앱으로 하면 된다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 가족 간병이라고 해서 다 보장받는 건 아니에요. 등록 절차도 있고 꼭 챙겨야 될 서류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 간병할 때 빠짐없이 보장받는 청구 방법, 그리고 보장이 축소된 상황에서 어떤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갑작스럽게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하게 되면 단순히 치료비만 드는 게 아니죠. 간병인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간병 경험자 1000명을 조사해보니 가족이 직접 간병한 경우가 46.6%, 전문 간병인을 쓴 경우가 53.4%였다고 해요. 숫자만 보면 전문 간병인이 더 많지만 현실은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잦은 자리 비움이나 환자 관리 소홀, 요금 문제, 계약기간 같은 걸로 불편함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죠. 게다가 간병비는 실손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니까 결국 가족이 떠안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꽤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해야 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아이 돌봄이나 집안일까지 겹치다 보니 가족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엔 학업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맡았던 가족 중 13.1%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고 답했을 정도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엔 간병비 부담을 줄이려고 간병인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족이 간병을 할 경우 하루에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보장해 주니까 경제활동이 끊기면서 생기는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간병비 청구가 거절되는 경우가 꽤 자주 발생합니다. 간병인 보험만 믿고 비용을 쓰셨던 분들은 보험금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큰 배신감과 불신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간병비 보험금 청구 조건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보장이 가능한 간병인의 조건부터 살펴볼게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꼭 요양보험사 같은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간병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간병인 조건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의료법 제3조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 소속의 의사나 간호사 같은 전문 의료진을 뜻해요. 자, 두 번째는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간병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죠.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가족 간병과는 관련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가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한 경우입니다. 가족이 간병을 하더라도 협회나 플랫폼에 간병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환자가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행히 많은 간병인 보험 약관에서는 가족 간병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만 충족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어떻게 협회나 플랫폼에 간병인을 등록해야 하는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3번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보장받지 못합니다. 등록 방법은 협회나 플랫폼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협회를 통한 등록은 비교적 간단해요. 환자가 입원하기 전에 해당 간병협회에 전화를 걸어서 가족이 간병인으로 활동하겠다라고 미리 등록만 해두면 됩니다. 꼭 입원 전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등록이 끝나면 가족은 입원 기간 동안 간병을 하고 퇴원할 때 협회에 입퇴원 확인서와 간병비를 지불합니다. 이후 협회는 일정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간병을 맡은 가족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챙겨줘요. 대부분 협회가 알아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게 처리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플랫폼을 통한 등록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먼저 간병을 맡을 가족이 케어네이션 같은 간병인 앱에 가입해 간병인으로 등록해야 돼요. 그 다음 환자가 환자용 앱에서 간병 공고를 직접 올려야 하는데 이때 가족 간병인이 직접 지원해 매칭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반드시 자동 매칭이 아닌
수동 매칭으로 진행해야 돼요. 자동 매칭을 하면 환자가 특정 간병인을 지정할 수 없어서 가족이 매칭에서 제외될 수 있거든요. 매칭이 완료되면 환자 측에서 앱을 통해 간병비를 결제하고 가족은 정식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앱 안에 간병 서비스 기록이 남아야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요. 결국 가족이 간병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 반드시 협회나 플랫폼을 통해 등록 절차를 밟고 환자가 비용을 정식으로 지불한 근거가 남아야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간병인 등록 절차까지 살펴봤으니 이번엔 보험금 청구할 때 꼭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입퇴원 확인서입니다. 이건 병원에서 의료비 결제할 때 요청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통장 거래 내역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반드시 이체 내역에 간병비라는 항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좌 이체할 때 입금 내역 명칭을 꼭 간병비라고 수정해 두셔야 돼요. 만약 환자가 가족에게 그냥 직접 돈을 주는 식의 개인 간 거래라면 이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협회나 앱을 통해서 간병비를 지불한 기록이 남아야 돼요. 자, 세 번째 회원가입 사실 확인서예요. 간병협회나 간병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가입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서비스 이용 내역서입니다. 실제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고요. 이것도 협회나 플랫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당 협회나 플랫폼이 정말 간병 관련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필요해요. 그리고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간병비 영수증입니다. 간병비를 결제하거나 납입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협회나 어플에서 간단히 받아올 수 있어요. 또 일부 보험사에서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 양식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까 서류가 너무 많아서 청구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은 간병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증빙 서류일 뿐이에요. 게다가 협회나 어플을 통해 진행하셨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간병 활동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잉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병인 계약서, 근무일지, 간호일지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간병비 청구 절차가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보험금, 과다 청구 같은 문제들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확인해 정말 간병을 했는지까지 검증하기도 합니다. 또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간병을 맡을 경우엔 근무 시간 외에만 보장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간병 시간은 퇴근 이후부터 인정된다는 거죠. 근무 시간에 간병을 할 수 없다는 건 현실적으로도 당연한 부분이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간병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구 조건을 꼼꼼히 지키고 실제 간병이 확인돼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셨듯이 간병인 보험은 청구 요건도 까다로워졌지만 보장 자체가 축소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쓰면 하루 20만 원까지 지급해주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 5월을 기점으로 지금은 최대 보장 금액이 15만 원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앞으로는 축소된 보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플랜을 꼭 준비해 두셔야 돼요. 실제로 간병비를 지출한 사람들 가운데 하루 평균 11만 원 이상 쓴 경우가 무려 40.8%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최대 보장 금액이 15만 원이라면 하루 11만 원 이상 쓰는 순간부터는 보장이 빠듯하거나 남은 금액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더 올라갈 텐데 간병인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간병인 보험 하나만으로는 간병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페이백 특약입니다. 이 담보는 1년 동안 실제로 지출한 간병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연간 간병비로 500만 원을 지출했다면 A사에서는 400만 원, B사에서는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식입니다. 이 페이백 특약은 기존 간병인 보험 특약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간병비 부담을 꽤 덜어줄 수 있는 든든한 장치가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5세 여성 1급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용일당은 하루 10만 원이에요. 만약 질병으로 30일 동안 입원을 했다면 하루 1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간병비로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 페이백 특약이 더해지면 보장은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A사에서는 200만 원, B사에서는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받은 300만 원에 페이백 특약으로 받은 금액까지 더해지니까 A사는 총 500만 원, B사는 총 450만 원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이 페이백 특약의 보험료는 어떨까요?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A사는 41세 남성 8,340원, 여성은 8,845원, B사는 만원 후반대 수준이에요. 왜 B사가 더 비싸냐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썼을 때도 페이백 특약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A사보다 조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약을 가입하는 이유는 결국 축소된 보장에 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요양병원 간병비 보장은 현재도 줄어든 상태가 아니에요. 실제로 보장 금액을 보면 한 회사만 9만 원, 나머지는 전부 5만 원이었거든요. 즉 보장 축소 대비라는 취지에는 요양병원보다는 일반 병원 간병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페이백 특약은 A사 쪽이 더 적합합니다. 최소 보험료가 만 원이긴 하지만 어차피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과 같이 가입하는 구조라서 그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에요. 이어서 살펴볼 건 바로 체증형 간병인 보험입니다. 돌려주는 특약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있어야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A사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 이상 쓰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면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금액 자체가 점점 늘어나는 구조라서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A, B, C사 모두 20년 뒤 보장 금액이 2배로 체증된다는 점은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는데요. A사는 5년 주기마다 일정 금액씩 꾸준히 올라가는 방식이고요. C사는 가입 후 2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액 변동이 전혀 없다가 한 번에 2배로 체증이 됩니다. 이 상품은 저는 젊은 세대분들께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55세에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면 2배로 늘어나는 시점이 무려 75세입니다. 하지만 55세 이후라면 실제로 몇 년 안에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 시점까지 기다리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반면 20, 30대 젊은 세대라면 당장 간병인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보장이 체증될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가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체증형 보험은 기본형보다 보험료가 거의 2배 더 비싸요. 예를 들어 31세 남성 기준으로 체증형은 28,430원, 기본형은 17,870원 정도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이 정도도 저렴한 편이지만 50대나 60대에 가입을 한다면 체증형 보험료는 훨씬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연령대가 있고 당장 간병비 지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페이백 특약, 반대로 아직 젊고 당장 간병비 지출을 얻을 것 같은 분들은 체증형 플랜이 더 적합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 간병 시 보험금 청구 방법과 주의할 점, 그리고 보장 축소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체 플랜까지 살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실제로 간병비를 지출한 분들 중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49.3%는 하루 5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이미 11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죠. 또 응답자의 75.5%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해주길 희망했고 57.6%는 국가 책임제를 찬성했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쩌면 아예 불가할 수도 있고요. 결국 아픈 가족은 돌봐야 하는데 간병인을 쓸 여력이 없다면 직접 가족이 간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간병인 보험은 든든한 대안이 돼요. 단순히 간병비를 지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 자격증이 없는 가족이 간병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즉 가족은 간병을 통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환자는 보험금을 통해 지출을 보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간병비를 대비하는 유일무이한 일석이조의 플랜은 결국 간병인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험꿀단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도 최대한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험사 통계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꼭 맞는 합리적인 설계를 제안드리고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정확한 간병인 보험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영상에 나온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